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이네요. 이 금융당국이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내린 게 있다는데 어떤 수법인 겁니까? 네, 요즘 조심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네. 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문자가 온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실 것도 없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세청을 가장해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고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이만큼 환급받게 될 건데 확인해봐라 하면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내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잘하기 위해서 홈택스 이용하면 좋지만요. 내가 직접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치고 찾아가야 합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시민에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그렇고요. 보이스피싱계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사칭 비롯해서 어떤 정부 기관도 갑자기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하지 않는다.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 기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연말정산 시리즈. 오늘도 이제 새로운 내용 가져오셨다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해바뀌기 전에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네.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 볼 수 있는 한도에 끝까지 채워넣는 거랑 카드 소비를 신경 써서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네, 나도 관심 있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건 이미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길지 않으니까 다시 보기로 꼭 챙겨서 이번 주에 하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이것들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늘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다 놓칩니다. 네, 맞벌이는 어차피 부부가 연말정산 따로 하는데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가, 시가, 부부 2명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가족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부부의 소득차에 따라서 새로 생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이 부부가 내년 초에 돌려받는 돈의 크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내년에 정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올해 끝내야 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초에 할 건데 이미 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결혼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경우에도 며칠 차인데 혼인신고는 좀 당겨서 해 넘기기 전에 해도 좋겠죠. 내가 신혼부부 당사자 아니더라도 주변에 신혼부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부양가족이라는 게 네.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이게 부양가족을 누구로 해야 할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좀 이번에 한 번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가족 중에 나보다 위로는 올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지난주에 짚어봤던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내가 부모자를 붙여 부르는 분들은 모두 됩니다. 직계 존속이죠.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증조 할머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마친 신혼부부 포함해서 부부들, 시아버지나 장모님은 어떨까요? 아버님, 어머님이잖아요. 됩니다. 내 남편 또는 아내의 어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가능합니다. 내 큰아버지나 작은어머니는 안 됩니다. 내가 삼촌, 숙모라고 부르는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만 그분을 공제받아야죠. 내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으면 맞벌이 아내는 본인 어머니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용돈을 드린다든지 생계를 같이 하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왕래도 하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올릴 때만 챙긴다. 이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랑 소득 요건이 맞으면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나랑 가족 관계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대로고 장애인이거나 많이 아프다. 이를테면 55세 어머니, 아픈 40살 처남, 소득이 없는지만 봅니다. 나이는 따지지 않고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래쪽, 자녀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만 20살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22살 대학생 딸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특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적 공제는 못 받아도 그
그 사람이 쓴 카드 값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내 생활비로 보는 거죠. 내 생활비를 쓰는 거는 나이 조건을 안 보거든요. 그 사람이 소득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56세 은퇴하신 아버지, 60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로 인적 공제는 못 받지만요. 아버지 올해 쓰신 카드값 제가 연말 정산할 때 저한테 올릴게요 하면 됩니다. 또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소득 없는 22살 대학생 딸, 공부하느라 책 산 돈, 버스 타고 다닌 돈 다 내가 공제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혼한 자녀들이 아직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며느리 카드를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자녀 쪽은 며느리나 사위의 카드 공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일 때만 예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살 취준생인 내 동생의 카드값 아쉽지만 안 됩니다. 20살에서 59세까지의 형제 자매는 소득이 없어도 이거 카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네.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챙길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네요. 네. 모레부터 이제 간소화 서비스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돈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맘때 되면 연말정산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많이 얘기하는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법 같은 거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뭐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한도액은 얼마고 이런 거는 솔직히 100번 들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하지 일일이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난해에 내가 쓸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산할 줄 알아봤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할 거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빠지면 안 되는 자료, 연말정산 자료 챙기기입니다. 이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레 열립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19일까지 닷새 동안 내가 정산받아야 하는데 빠진 자료는 없는지 혹은 잘못 들어온 자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잘못 들어오는 자료는 별로 없고요. 빠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자료들이 잘 빠져 있느냐? 기부금과 월세 자료입니다. 근데 월세도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면 빠지지 않는데요. 여전히 월세는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빠져 있곤 합니다. 기부금과 월세 둘 다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에서 얼마씩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고요. 또 두 항목 다 공제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으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다만 월세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집에 세를 들었을 때만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정치입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요. 내가 낸 것만 되고요. 내 부양가족 이름으로 낸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3가지 짚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기부금, 월세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료 챙기기.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일단 다음 주인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모의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 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공제 한도나 계산법 같은 걸 일일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지난해 나의 총급여, 이건 회사에서 꼭 확인하셔서 홈택스에서 정확한 액수를 집어넣고 모의 계산을 돌리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3월 전까지는 나의 지난해 급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에는 그래서 2년 전에 내 총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별로 소득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2021년 걸로 계산해보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총급여가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득 공제를 해 나가다 보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기 전까지는 내 경우는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급여로 그냥 홈택스에 모의 계산을 해봤다가 올해 실제 돌려받게 되는 돈과 큰 차이가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해야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이제 와서 내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인적공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제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총급여를 정확히 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적공제죠. 네, 세 번째는 인적공제입니다. 네. 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이죠. 네, 그런데 일단 인적공제 중에서 올해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암을 비롯한 큰 병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증명이 되면 공제가 커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등록은 안 됐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만 있다. 이 경우에만 자료를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증명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수고가 좀 줄어든 점은 잘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부양가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18일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 시작되는 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궁금한 순간에서 끊기네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